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부의 본능입니다. 이 책을 저는 2년 전에 읽었어요.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원래 이 책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책을 추천받았는데 그게 도서관에 없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 유학 중이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에 있어야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2년마다 귀국을 해서 그때는 뭐 아무거나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저자 브라운스톤이 알려주는 내용들을 쭉 읽어봤는데 2년 전에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추천 목록에 올렸고요. 리뷰를 읽어보면은 뭐 똑같은 얘기를 또 썼다 이런 책을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뭐 이 책 전에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읽은 게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2년 후인 오늘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 생각대로 저자의 주장이 대부분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은 뭐 본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본능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뭐 황금성에 따른 투기 사이클, 결론은 지금 주택 가격이죠. 지금 주택 가격이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게 저자의 생각이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는 유인원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호모 종이 생긴 게 한 200만 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때는 어,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호모종 말고도 다른 게 있었죠. 크로마뇽인도 있었고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하지만 모두 전멸하고 호모종만 남았습니다. 다른 거는 뭐 제가 비교를 안 하고요. 그냥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 사피엔스하고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5만 년 전에 지구에서 사라졌는데 비교를 해보면은 어, 화석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덩치도 더 컸고 호모 사피엔스보다 뇌의 용량도 더 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뇌의 용량하고 지능하고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신체적으로 봤을 때 5만 년 전이었을 때는 적어도 지금처럼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시대였겠죠. 맹수가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냥할 때도 큰 게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때도 전쟁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호모사피엔스한테 호모사피엔스는 서바이브를 했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없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호모사피엔스는 무리로 다녔고 네안데르탈인은 독립군이었습니다. 혼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생존하는데 더 불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생존을 했던 이유는 어, 같이 다니는 무리로 다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렵 채집 경제가 거의 200만 년 동안 지속이 됐죠. 한 2000년 전 정도가 돼야 교환 경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는 무리로 다니는 게 유리했습니다. 어떤 먹이를 발견하면 야 여기 먹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과일이나 뭐 열매 같은 것들을 어, 먹을 확률이 더 높았고요. 발견할 확률도 높았고 그리고 수렵 같은 경우도 작은 동물이야 뭐 혼자서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아도 빠르거나 아니면 큰 동물 같은 경우는 여럿이 같이 잡는 게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었다면 네안데르탈은 혼자 다니는 네안데르탈인보다는 뭐 한 3명 이상만 돼도 호모사피엔스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무리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편안해요. 무리하고 떨어져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런 유전자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뭐 원래부터 그랬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근거는 없는 거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환 경제는 0.01%의 기간밖에 안 되거든요. 200만 년에 비하면 2000 년이라고 하면 뭐 4000 년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0.02%에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금 수렵 채집 경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면 사고 팔면 팔고 교환 경제에서는 이게 불리하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남들이 팔 때 팔면 싸게 팔아야 되고 남들이 살 때 사면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거는 좋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에 성공을 하시려면 본능하고 역행되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중간이라도 가려면 대중하고 같이 가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투기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주장은 사이클은 항상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은 오르죠. 왜냐하면 예전에 발행한 채권은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옛날에 발행한 채권이 가격이 더 가치가 더 높으니까요. 가격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주식이 오르고 아파트가 오르고 여기서 아파트를 뺀 이유는 나중에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정책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 부동산이 들어가야 되죠. 아파트하고 토지를 합쳐서. 그다음엔 토지, 마지막으로 오르는 게 미술품입니다. 미술품은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과는 좀 다르죠. 주는 게 없어요. 물론 뭐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건 있지만 거기서 배당이 나오거나 이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황금성도 제일 떨어져요. 미술품까지 올랐다고 하면 그거는 사이클이 끝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다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역사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금리가 3번 떨어졌는데요. 1980년대 말에 그랬고 외환위기가 외환위기 때 20%까지 막 올랐죠. 원래 10%였는데 그러다가 끝나고 왕창 떨어졌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이런 사이클이 재현이 되는데 미술품까지는 안 갔어요. 이거는 큰 사이클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책과 주택 가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작년부터 세금을 중과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외국을 보면은 터키 같은 경우나 퀘벡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을 줍니다. 다주택자한테 오히려 세금을 줄여줘요. 한국도 예전엔 그랬죠. 캐나다 같은 경우 뉴브런즈익은 일반 주택은 1.5%의 재산세인데 다주택자는 임대용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3%를 재산세를 해요. 한국은 원래는 상당히 낮았는데 지금은 뭐 7.2%가 되니까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같은 캐나다도 주별로 좀 다른데 어, 퀘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금이 적고요. 제가 지금 유학 와 있는 뉴펀드랜드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0.7%.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어, 그렇게 해서 세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죠. 세후 수익률. 수익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택을 살려는 수요가 줄 거고 주택 공급은 3년 후쯤 이뤄지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가 줄면 당연히 공급도 안 할 겁니다.
그럼 원래 임대주택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뭐 길거리에 나앉든지 아니면 주택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오른 상태에 대해서 내든지 하는 어 모르겠습니다. 뭐 정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택 가격 상승하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임 거주권을 악화시키는 거라면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자, 터키나 퀘벡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됐죠. 세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향후 5 년간 주택 전망은 어떨까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은 내릴 거다라고 하는데 우선 공급적인 측면을 보면 서울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말고는 사실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급 제한을 하고 있죠.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 재개발은 임대주택 비율을 원래 10%였는데 30%로 올려서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방은 땅이 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3년 후를 보시면 공급이 가능하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공급 안 할 이유가 없죠. 건축업자들이 하는 게 어 집 지어서 파는 거니까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은 지금 4차 산업 쪽이 예전처럼 지방에 있는 물류센터나 아니면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같은 게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직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직업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지방은 반대죠. 그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 3차 산업 종사자 수가 줄 거고 수요가 감소할 확률이 높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인 가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가구 수가 2040 년까지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할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하락 요인이 있고요. 하지만 지역으로 나누고 보면은 그 감소한 것들이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이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직업이 많고 의료 서비스가 많은 서울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서울은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최소한 5년 동안은 이게 2년 전 거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뭐 3기 신도시가 나왔는데 3기 신도시도 어 2기 신도시의 반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공급량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반이고 서울은 그리고 내년은 반의 반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IMF 같은 그런 게 있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2년 동안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신도시를 예를 들어서 지금 녹지율을 많이 높은 편인데 3기 신도시가 그거를 뭐 반 이하로 낮춰 가지고 공급세를 늘린다면은 가능성이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의 본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은 심리적으로 편안합니다. 사람은 쾌를 추구하고 불쾌를 피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를 피합니다. 결국은 남들이 가면 그쪽으로 쫓아가요. 그게 뭐 꼭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생존, 물리적인 생존에는 맞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생존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팔면 왜 파는지, 그 파는 게 맞지 않다면 오히려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려면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게 독서예요. 가장 적게 투자하고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토의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게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뭐 좋네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학교를 다닌다고 꼭 공부하는 건 아니죠. 인제 개강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일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